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잠해졌나 싶었던 우리 양시장이 오늘 다시금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시장 2.5% 가까운 하락, 급락이 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도 좋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나왔고요.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하락했고요. EU, 이탈리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등했던 중국 증시 오늘은 출발을 했는데 현재 1%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좋지 않고요. 항생 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 상황은 녹록치가 못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더욱더 강하게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우리 시장 지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 찾기가 어렵고요. 남북 정부가 산림 협력을 도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만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섣부른 판단이었을 겁니다. 시장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 당장 내일 증시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글로벌 증시 상황들 하나하나 일부에서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염 이후 작황이 부진했던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7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3%가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013년 8월 105.81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환율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6개월 동안 위안화 절하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혀 불안정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중간선거,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등이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3분기 정유업계가 수출한 석유 제품 물량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업계가 3분기에 수출한 석유 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억 2,8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분기 1억 2,200만 배럴 물량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211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2107포인트까지 오늘 밀려 내려갔었는데 여전히 낙폭은 2.37%입니다.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중 최저점까지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147포인트 하락 출발해서 꾸준하게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에 2106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연중 최저치고요. 연중 최저치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탄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늘도 3,709억 원, 하루도 사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기관 2,399억 원 파는데 전주체가 팔고 특히나 오늘 연기금이 1,023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5,921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또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크진 않지만 1%씩 빠지고요. 오늘 셀트리온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25만원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섹터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6%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2% 밀려 내려가면서 11만 5,500원대까지 또 내려왔고요. LG화학도 빠지고 포스코, SK텔레콤, 삼성물산이 오늘 급락합니다. 11만 2,5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연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2%가 넘게 양지수 모두 밀리고요. 네이버, SK이노베이션, SK까지.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72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2.5% 급락입니다. 730선 단숨에 무너져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41부터 722까지 수직 하강합니다. 정말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지금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722부터 더 이상 반등도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조금 전부터 다시 담기 시작하는데 소폭입니다. 68억 원이고요. 금융투자와 투신권역에서 좀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054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989억 원 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모두 빠져내려고 하고요. 낙폭이 굉장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제는 5%씩 각각 밀려내려고 하고 CJ은행과 포스코캠텍도 2% 후반대, HLB도 5% 가까운 하락이어서 HLB도 10만 원이 단숨에 붕괴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바이로메드,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 티슈진까지 모두 빠져가는 중심에서 펄어비스만 오늘 그나마 좀 버텨지고 게임 섹터가 견조한 흐름 그나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메디톡스가 오늘 5%가 또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44만 5,6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제약, SK머티리얼즈, 컴투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만 오늘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급등입니다. 1136원 20전 거래되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바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에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여전히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장 전부터 이제 셀트리온의 테마생에 대한 블록딜 여파 등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먼저 약세를 좀 이끌었던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을 받쳤던 심리가 워낙 약한 상황에 이런 수급적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지금 낙폭이 좀 과해졌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현물과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공세가 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급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그 좀 시기를 좀 앞당기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9천억 규모의 주식을 전일 종가 대비해서 8% 일단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을 완료했던 점, 또 그리고 이러한 여파에 지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되었던 점 등에서 시장 하락은 일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블록딜 여파에 따른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을 약화시킨 점에서 외국인은 오전에 이들 제약 업종에만 약 1,900억 원대의 순매도를 한 측면이 포착되었던 점은 오늘 오후까지도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수급적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이슈, 그러니까 점검하기는 그렇지만 워낙 심리가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또 군사적인 충돌 우려감 등이 좀 더해진 점 등이 시장 약세를 좀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외에 이슈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이슈를 상황이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가 어제부터 신규 거래가 중지됐다라는 점 등이 금일 오전 속보로 나왔던 점에 그래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반등 이슈로 작용할지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시장 하락 등이 겹치면서 공매도 비중이 대표적으로 높은 종목인 삼성전기 역시도 금일 시장 하락과 더불어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점은 아무래도 우선 공매도 상위 종목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대여한 수량으로 채워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주식 대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 이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가
본격적으로 중지가 된다면 그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링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판단을 다시금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점에서 일단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가운데 실적 가시성이 높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시장 하락 속에서도 계속 지속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 이슈가 있긴 했는데 기대감은 쇼커버링이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보입니까?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봤을 때 아무래도 12월 지수 변경 관련해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오늘 시장 급락과 더불어서 또 별다른 이슈가 주목되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적인 이슈는 그래도 시장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일단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다음 날인 12월 14일로 예정된 코스닥 150 지수와 KRX 300 지수의 반기 정기 변경 이벤트에 있어서 일단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수 변경에 있어서 중복되는 종목들 위주로 성장성 등을 감안한 옥석 가리기 역시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일단 편출되는 종목에 있어서는 일단 편출된 종목을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 기준에서는 대안 종목으로서 오히려 지수 편입 종목으로의 교체 전략 역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지수의 정기 변경 종목 가운데 일단 교집합되는 종목군에 우선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가 대ITI, RFHIC, 대한광통신 등을 그래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러한 지수 변경 이벤트와 더불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일단 현 시장 내에서 그래도 대안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급락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또다시 급락이 나온다면 시장은 진짜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텐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큰 틀에서는 당연히 현금 비중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급락 시에는 일부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도하신 전략으로 이 힘든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좀 이겨내신 전략으로 어렵지만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급락과 더불어서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장 자원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그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와는 다르게 그 폭이 매우 좁은 상황에서 실적, 수급 이 두 가지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실적과 수급에 있어서 일단 지금 시즌 자체가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 그리고 차후 기대되는 종목들군들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전망치 대비 잘 나온 종목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고영 등에 대한 관심을 우선 두시는 전략으로 일단 오늘 시장 급락 속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이 좀 반납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 이상의 그런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앞서 국민연금의 대여중지 이슈와 더불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가운데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기, 휠라코리아, 에코프로 등에 대한 주목을 하시면서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시장 급락 시에는 오히려 분할 매수, 그리고 반등 시에는 분할 매도 등으로 시장 급락에 너무 좀 포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는 기회로 어려운 시장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쪽 이야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사우디 문제로 떠들썩하기도 한데
그 부분과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MS가 실적 발표 24일에 예정돼 있고요. 25일에 아마존, 알파벳,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실적 잘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상승 내지를 이끌어왔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는 필수 보유 종목이 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들 종목에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주가가 최고치에서 5% 정도 하락한 지금 상태가 실적 증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기업의 3분기 EPS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감세 효과가 사라질 내년 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된 IT 대표주의 실적 여부가 하락 장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급등에 따른 조정일지를 알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폭등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불안한 움직임을 떨쳐 못한 것도 아무래도 이 같은 투자가들의 경계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반등시마다 보유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나온 게 오히려 우하향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 말고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이 앞으로 미국 증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IM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발동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앞으로 3, 4년 정도 매년 0.1%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압력을 받진 않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만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9월 말까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 금리는 3.2% 내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매니저들의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보여집니다. 이론상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0.1%포인트만 올라간다면 주가는 2%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6.8배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주가 조정폭을 감안한다면 추가 하락 위험은 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폭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투자가들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 여전히 유효하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투자 매력도가 예전보다는 사실 강달러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월가 투자 회사들의 보고서가 저희 회사에도 자주 배달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정보 기술이라든지 일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새롭게 헬스케어를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되게 이야기했던 점은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오바마 케어 개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제약사, 바이오 의약, 그리고 병원 운영업체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의료기기에 대한 물품세 2.5% 폐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EPS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내년 성장률이 2% 후반으로 떨어지는데요. 경기 감속 국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고령화,
비만율 상승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S&P 500 지수의 그 헬스케어 밸류에이션이 시장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납사 협정에 따라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기간이 5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선발약사 그리고 후발약사의 그 경쟁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높은 약값을 받을 수 있는 선발약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종을 좀 주목하라는 이런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지금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여쭤봤으니까 중국 여쭤볼 텐데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 2%대 급등 마감했고요. 어제도 4%대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1%대 급락입니다. 이게 급등 급락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까? 네, 중국 증시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보통 정책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매달리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도 4중 전회를 앞두고 20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당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국진 민폐와 무역 전쟁으로 어려운 국영기업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무원 쪽에서도 뉴욕 부총리가 증시 종합 안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기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동성 공급과 같은 지원책, 개인 소득세 감면, 그리고 주식 담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M&A 지원, 주주가치 환원과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을 앞으로 관계 부처들이 발표를 하고 실시를 서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떨어진 것도 올해 중국 증시의 그 주가 반등은 3번 있었는데요. 1월 달에 6.5%, 7월 달에 5.3%, 9월에 6.4%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6%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 반등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반등도 결국 정부 정책의 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최근 2주간 최대 13%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더 강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잇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호재를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책을 써도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겁니까? 네, 무역 전쟁이 지금 장기화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개인들의 그 증시 이탈 그리고 정부의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한 1억 명 정도가 주식 시장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그 민감성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상하이 증시의 예상 주가 수익률은 13배 정도 수준이고요. 또한 현재 그 PBR도 1배 이하 종목이 400개가 넘게 지금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저평가되고 있는데요. 청산 가치를 밑도는 기업이 속출하다고 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 실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장부 가치와 같은 투자 지표의 그 신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들이 펀더멘탈을 무시한 단기 이벤트성 투자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른바 버펫식 가치 투자라든지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이 전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역 전쟁은 계속 격화되는 분위기고요. 또 경기 둔화도 찾아오게 되고 채무 위험뿐만 아니라 위안화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더 아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서둘러서 투자할 필요가 중국 증시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자로 지금 바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언제쯤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 증시는 저도 한 30년 정도 계속 지켜보고 계속 글을 써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3가지 주가 바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바닥, 그리고 시장 바닥,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의 바닥이 있는데요. 정책 바닥이 그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바닥, 그 다음에 펀더멘털 상의 바닥이 찾아오는데요. 이들 간의 시차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됩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이 정책 바닥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지만 아직은 시장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주가 폭락에 따른 신형 악성 매물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바닥이 도달하는 시기까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앞으로 12개월간 EPS 증가를 보면 현 시점보다도 한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의 바닥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투자한다면 가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가라면은 시장 바닥과 밸류에이션 바닥 사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서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시간을 두고 현명하게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건 정보의 불규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찾아도 이게 언제 또 처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울 텐데 중국 증시 투자할 때 유용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빼먹고 투자하는 스타일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 그러니까 성장률을 갖춘 소비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구미 브랜드보다는 토종 브랜드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면은 투자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세계 100대 브랜드의 중국 기업은 15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상위 10대 브랜드 안엔 알리바바 그룹이라든지 텐센트 같은 두 개사가 미국의 코카콜라, 디즈니, 스타벅스와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두 종목만 하더라도 최근 한 10년 전에만 투자했었더라도 25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총액은 중국 기업이 처음 명단에 오른 12년 전보다도 14배나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율 면에서 선진국 브랜드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률을 발굴할 때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전략이 앞으로 새로운 그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브랜드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의 지금 상위 브랜드들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4%로 중국 내 1위였는데요. 현재는 애플과 삼성을 합쳐도 11%이 지나지 않습니다. 불과 4, 5년 만에 화웨이,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그 시장의 65%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자 3거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B2C, 그러니까 기업 대 소비자 거래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라이벌들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무기로 해서 저비용의 가상점포라든지 무인 소매점, 전자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입지를 다질 수가 있고요. 대형 그 백주 회사인 구이조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1,280억 달러, 세계 1위입니다. 이 회사가 영국의 디아주어죠. 조니 워커, 기네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크게 앞서 있고요. 또 앞으로 그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현재 브랜드 가치가 320억 달러 정도의 그 추정되지만 수익 증가율이 54%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잠재 이익 증가를 근거로 본다면 중국 브랜드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고요. 생활 필수품 섹터에서도 중국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개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선진국 그 상위 10개사에 비해서 현재는 11% 정도 높지만 중국 기업의 EPS 증가율이 선진국 기업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투자 시 무역 전쟁에 눈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
좀 장기 매수하는 전략도 앞으로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디션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또 신규 종목 이외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